자, 9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이 책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계몽주의 중에 이성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이성이요. 근데 그게 계몽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이성이 있다면 인간의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이성을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 계몽주의에게서요.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50쪽에 보편적 이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비판적 이성. 보편적 이성은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판은 그 말대로 비판 할 수 있는 속성인 거죠. 세 번째는 직관적 이성입니다. 이성의 세 번째 요소네요. 이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이성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53쪽입니다. 3번 직관적 이성. 이제 나는 이성의 셋째 개념에 이른다. 나는 이 셋째 개념을 직관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intuitive reason 이라고 부른다. 직관이에요. 딱 뚫어보는 거죠. 저 사람은 직관 능력이 있어 할 땐 뚫어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직관적 이성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든 철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사용되고 있다. 직관은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딱 처음에 판단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 형식에서 보면 그것은 플라톤의 본질 직관, 특히 착함과 참의 보편적 본질에 관한 직관이 이르는 사상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부른다. 현상학적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현상학, phenomenological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이 나타나는 것을 뚫어보는 거니까요. 이것은 철학의 한 학파로서 현상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한 학파로서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주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 제가 현상학파의 대가 현대 철학자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네요. 참 사람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깜깜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잘 알았던 이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가 그쪽으로 또 생각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네, 일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현대에 벌어져 있는 모든 그 철학 사조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저 위까지 올라가죠. 실존주의라든지 현상학파, 실증주의, 낭만주의 등등 이런 모든 철학 사조는 딱 칼로 물을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 뭐야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그 시대 때에 그게 확 두드러지는 거죠. 현상학파도
플라톤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중세 특히 프란체스코바의 전통에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정신이 본질을 직관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직관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붉은 셔츠나 드레스와 같은 하나의 붉은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정신은 붉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다. 붉음의 본질은 특수한 대상에 나타나며 정신에 의해서 파악된다. 나는 이것을 직관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직관적 이성. 앞에서는 보편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을 얘기했고 이제 직관적 이성입니다. 오늘날 이성과 직관은 서로 대조적인 관계에 놓인다고 하지만 이성은 이렇게 종합하고 분석, 판단하는 거고 직관은 콱 뚫어보는 거니까 서로 대조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관적 이성이란 비분석적 이성이며 이성은 본질적으로 분석적인데 직관적 이성은 비분석적 이성이며 기술적인 방법을 취한다. 직관적 이성이 기술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분석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기술적. 기술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이거하고 직관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관되나요? 삶과 정신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기술, 어떤 테크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술한다는 뜻이에요. 직관적 이성은 물리적 대상이든지 심리적 대상이든지 대상을 분석하는 이성이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라 의미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이성이다. 이것은 분석적 이성과 또 다른 하나의 이성이다. 세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특수 안에서 보편을 볼 때 특수 안에서 보편 본다는 거예요. 이 특수 여기 제 서재 바로 건너다 보이는데 대나무 숲이 있어요. 대나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거죠. 근데 나무가 또 생각나면 그건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물음이나 관계에 따른 물음 따위를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직관적 이성을 사용한다. 잘 배웠습니다. 이성은 보통 분석적인데 직관적 이성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거하고 직관적인 게 크게 다른 게 아니다 하는 뜻이죠. 이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에 관하여 논의할 때 언제나 우리는 플라톤이 대화록에서 그랬듯이 직관적 이성의 영역에 있다. 직관적 이성의 영역에 있다. 의미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의미라고 한다면 내 공부를 한다. 내 대학교를 간다. 뭐 학위 공부를 한다. 이거 왜 하냐 하는 게 참 이게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학위를 따고 공부 그렇게 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런 의미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직관적 이성의 영역이 있다는 거네요. 직관적으로 그게 의미 있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난다, 사랑한다 할 때에도 그 직관과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저 사람 만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 그걸 이제 직관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의미와 직관이 같이 간다. 그가 소갈, 덕,
소갈이라고 하는 게 순수 우리말인데 이거를 번역한 송기덕 선생이 이런 쪽으로 언어들을 좀 표현하긴 해요. 이렇게 괜찮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소갈이라고 하는 걸 뭐 우리가 보통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영어에 어떤 걸 번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virtue 모르겠네요. 소갈. 그가 소갈, 용기, 대담세. 이게 소갈처럼 우리말 순전히 하려면 용기나 대담세 이런 것도 우리말로 해야지. 이게 서로 언밸런스예요. 그냥 좀 멋있게 번역하시려고 하시던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덕, 용기, 대담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는 직관적 방법을 썼다. 플라톤이요. 그것은 특히 그의 초기 대화록에서 뚜렷하다. 우리가 대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몇 가지 신뢰를 고찰한다. 거기에 대한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가 우리를 그 신뢰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보기를 비교하고 그 보기들로부터 마침내 여러 가지 다른 보기들을 포괄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동일점을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을 얻게 이른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것을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아, 그렇군요. 생각이 날까 말까 하다. 하이데거의 선생인데, 훗설입니다. 현상학파의 대가는 훗설.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묻혀 있다가 어떤 게 연결되면 나타나곤 해요. 그래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요 말을 듣다 보니 하이데거도 자기 스승 현상학 방법, 현상학의 경구, 원리, 아닌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der Sache selbst. 주 der selbst. 주는 영어로 to입니다. 몸을 향해서. der는 정관사예요. 주 die Sache라고 해야 되나? Sache. 주 der Sachein가? die Sachein가? 참 3격인가 4격인가? 아주 혼란스럽네요. 주 die Sache selbst. Sache는 무슨 사태, 사물,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영어로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ache. 내용무야 할 때도 Sache, meine Sache 얘기합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읽으면 S-A-C-H-E예요. 독일어 발음으로 Sache라고 합니다. selbst, self예요. 그러니까 그 사태, 용건, 사물, 용무 자체로 투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자체로예요. 근데 현상이 나타난 거 그 자체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뭐 너무 분석하지 말고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4쪽 맨 위에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걸 틸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미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의미 언제나 우리는 플라톤이 대화록에서 그랬듯이 직관적 이성의 영역이 있게 된다. 그건 앞에 설명했습니다. 의미와 직관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용기, 대담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건 직관적 방법을 썼다. 현상학적 방법은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의 초기 대화록에서 뚜렷하다. 우리가 대담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몇 가지 신뢰를 고찰한다. 거기에 대한 언어의 일상적 의미가 우리를 그 신뢰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보기를 비교하고 그 보기들로부터 마침내 여러 가지 다른 보기들을 포괄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동일점을 나타낼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을 얻게
이른다. 이게 현상적 방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직관을 통해서 보편 개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현상학은 옛날 누가 뭐랬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사랑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들을 찾아보는 거죠. 장애 입은 자식이나 또 가족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한 사람, 정말 애를 쓰고 살아간 사람들, 등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비교함으로써 사랑이란 상대방의 그 존재 깊이에 들어가서 자기가 희생되는 것까지 감수하는 삶의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방법은 인문과학에서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문학과 신학과 철학에서 의미의 이해는 이 방법의 사용에 의존한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1900년 무려 에드문트 후설, 여기 나왔네요. 아까 제가 후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읽지 않고 기억해낸 겁니다. 이거 바로 몇째 줄 밑에 내려 있는 거 보고서 후설 기억해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거 없이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이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냈습니다. 후설의 논리학 연구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재론되었다.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후설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난 철학 사상입니다. 후설은 실존주의의 선구자였다. 재미있는 것은 실존주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실존주의의 선구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존주의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선구자가 후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 후설을 실존주의 선구자로 이렇게 보통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최초로 실존주의를 거의 작업의 철학적 터전으로 받아들였던 전승분석 학자들 가운데 몇몇 철학적 정신은 이제야 현상학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현상학, 직관적 이성애로 들어가고 있으며, 현상학적 방법이 기대지 않고는 실존주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르렀으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 참, 이러한 관련성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설명을 들어야,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기술적 이성입니다. 말 그대로 테크닉이에요. 앞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describe예요. describe. 영어로. 그럴 겁니다. 이렇게 기술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기술적 이성인데 이게 참 엉뚱하다고 느껴집니다. 기술이 왜 여기 들어올까요?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의 마지막 개념,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이성의 의미로 되어 있는 기술적 이성을 다뤄야 되겠다. 오늘 기술 문명을 가르칠까요? 기술적 이성은 실제를 가장 작은 요소로 분석하고, 실제, 리얼리티예요. 가장 작은 요소로 분석하고 이들로부터 다른 것, 보다 큰 것을 구성한다. 우리 이러한 종류의 이성이 아인슈타인의 수학적 물리학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직관적 이성이라는 강한 요소가 있었다. 참, 테크니컬 리즌 이런 게 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테크닉을 얘기하면 과학은 아닌데 이건 정말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망치로 못을 똑바로 잘 박는 거, 이거는 목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망치가 무게가 어떻게 되고 못 대가리에 그 망치의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되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건 과학이 되는 거죠.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는 다른 건데 계몽주의 이성에서 네 번째로 기술적 이성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폴 틸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아인슈타인 수학계 물리학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직관적인 이성이라는 강한 요소가 있었다. 그렇죠. 과학자가 직관적인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자신은 그의 사고 과정에서 직관적 요소와 분석적 요소의 관계를 기술하려고 애썼다. 직관과 분석, 이 관계를 기술하려고 애썼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 밖에도 그에게는 비판적 요소가 있었다. 그 정치 활동이 이걸 예증한다. 이 점에서, 이게 정치적인 거를 비판적 요소라고 얘기하나요? 조금, 틸리가 억지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 일단 가봅시다. 이 점에서 그는 18세기의 이성 이해를 따랐다. 그는 정의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직관적 이성으로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 발견에서는 물론 그는 다른 종류의 이성을 사용했다. 그는 또한 이성의 로고수적 성격도 알고 있었다. 신의 관념에 관한 아인슈타인과 나 자신과의 공개 토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실제 안에 나타난 구조의 기적을 신적인 것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것은 내가 로고스 개념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의 50%에 해당된다. 틸리가 아인슈타인하고 직접 토론을 했군요. 각주 5번 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 틸리. 두 사람 다 독일어권에서 태어나서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미국 가서 활동을 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했을지 독일어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인가요? 스위스 사람인가? 폴 틸리는 독일 사람, 독일 출생이겠죠. 폴 틸리의 책이 아니라 논문, 아티클, Science and Theology, 과학과 신학. 재미있는 아티클이네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Discussion with Einstein. 아인슈타인과의 토의. 이게 Theology of Culture,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안에 있네요. 문화의 신학은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아인슈타인하고 토론한 것이 나왔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읽어보면 기억날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이 문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읽은 책이 여기 각주로 나온 이 책이 아닌 건가요? 다른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대목에서 아인슈타인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이성, 테크니컬 리즘까지 계몽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성의 성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기술적 이성의 최대 대표 그저까지도 이성의 다른 차원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성의 다른 차원이요. 이성의 다른 차원. 신에 대한 걸 안다는 거죠. 직관을 통해서 신의 관념에 도달했으니 다른 차원인데, 이게 틸리가 말할 로고스 개념과 비슷하긴 하나 50%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하네요. 뭐 대충 됐습니다. 이 틸리가 말하는 이 ultimate concern,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 이런 것들이 신인데, 아인슈타인은 그 로고스 개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실제 안에 나타난 구조기죠. 그러니까 뭐 원자나 뭐 양자나 우주 이런 거 이걸 이제 실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의 기죠. 정말 신비하다. 그걸 가리켜서 아인슈타인은 the divine, 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틸리는 그보다 더 깊다, 더 근원적이다. 그런 걸 신의 개념으로 보고, 그게 로고스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인 이성의 힘은 실제를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도구를 구성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것을 사용한 극단적인 예가 논리 실증주의이다. logical positivism, 실증주의. 이것이 말한 것은 단지 분석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 다른 도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인 도구다. 우리는 기술적 이성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과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성입니다. 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이것에 의해 살고 있다. 기술 문명 시대는 당연한 거죠. 특히 신학자가 신학자로 남기 바란다면 그것을 경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이 세계 과학이 다루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보존의 세계니,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자가 자연과학의 기술적인 이성을 어떻게 낮춰보겠습니까? 논중에서 쓰이는 사고의 분석적 형식까지도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사고의 분석적 형식까지도. 토론에서도 우리는 감정에 따르거나 종교적 권위를 타율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논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논리를 보존해야 된다. 논리 실증주의. 하나님은 논리를 뛰어넘으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논리의 깊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모르면 그 깊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밖에 다른 이성의 형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네 가지 기본적 형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네 가지. 하나는 보편적 이성, 두 번째는 비판적 이성, 세 번째는 직관적 이성, 네 번째는 기술적 이성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